해결해 준 걸까요? 또 그렇진 못하죠. 우리는 이제 귀납법이 타당한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제쳐놓을 수 있습니다. 또 귀납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된 문제는 이 구체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일반화시킬까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태양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난 거는 해왕성이 발견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대체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흔들려가지고 과학의 미래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 또 근거 없이 뭔가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어떤 종류의 규칙성이 의미 있게 일반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과학사에서 또 3가지 예를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과학 철학 강의할 땐 항상 그렇습니다. 과학사에서 예를 뽑아 드려야 좀 생생하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예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의 천문학자 보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보데는 1772년에 자기가 25살밖에 안 됐을 때 태양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이 있다. 그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아주 이 괴상한 공식을 세워가지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행성 궤도는 타원이기 때문에 그 평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calculated 그 계산. 이제 열에 보면 0, 거기 이제 4, 7, 10 그렇게 나오고 그 윗줄에 0, 3, 6, 12 그렇게 있잖아요. 그건 아주 간단한 수열입니다. 처음에 0으로 해서 그 다음에 3 주고 그 다음엔 계속 2배로 늘리는 거예요. 3의 2배 6, 6의 2배 12, 24.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온 숫자에다가 왠진 모르지만 4를 더해요. 4를 더하면 그러면 4, 7, 10, 16, 28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 행성들과 태양의 거리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observed 그렇게 나온 줄이 이제 실제 값인데 지구를 단위를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성의 거리는 태양에서 수성의 거리는 3.9, 금성은 7.2, 화성 15.2. 근데 이게 이 계산한 숫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또 28 단위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었고요. 그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목성은 또 52로 딱 맞고 토성도 거의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데가 야 대단하죠. 그래서 자랑을 하고 근데 아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행성 6개 있는데 그거 갖고 무슨 괴상한 법칙을 만들면 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난 거는 천왕성의 숫자를 보니까 여기 유라너스라고 있죠. 또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보데 법칙이. 그러니까 이 보데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 법칙이 맞으니까 여기 그 28짜리에 없던 거 그것도 있다. 찾자. 1801년에 나왔어요. 그 나온 게 뭐냐면 소행성. 그 소행성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처음 발견된 그 세레스 그게 또 이 보데의 계산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또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또 길게 얘기를 좀 줄이자면 여기 해왕성이 발견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맞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데의 법칙은 점점 인기를 잃었는데 그 다음에 명왕성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이 명왕성의 거리는 보데가 예측했던 그
8번째 행성의 거리랑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왕성이 좀 딴 데서 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법칙에 잘 맞을까?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에이, 그런 규칙성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런 규칙성을 만들어줄 자연 법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대의 법칙은 이렇게 재밌게 맞아 떨어지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아주 무시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가지 예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철학적인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이 규칙성을 찾아도 과학 이론에서 그건 일반화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판단시켜 준 거죠. 근데 뭐 옛날에는 이 행성들이 태양에서 어떤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학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예입니다. 이건 발머 시리즈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화학 원소마다 말하자면 지문처럼 서로 다르게 나오는 스펙트럼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이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데, 모든 주파수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보면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6개를 뽑아 놓은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자외선이라 보이질 않고, 그런데 측정한 그 파장, 웨이브랭스 파장을 보면 뭐 이런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발머란 사람이 보고서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 n이 3, 4, 5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꼭 보대의 법칙하고 비슷하잖아요. 뚱딴지 없이 무슨 이런 공식이 있냐. 그러나 맞는다. 이 발머는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무시당했습니다, 처음에. 이 발머는 물리학 박사를 하긴 했지만 일생 대학 교수도 못하고 여학교 선생을 하면서 스위스의 뭐 조용한 소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결과도 60살이 돼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대개 뭐 물리학, 수학 같은 데서는 젊어서 성과를 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선생하다가 갑자기 다 늙어가지고 이런 걸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뭐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것도 보면 뭐 규칙성이라고 6개 갖고 짜 맞추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는 딴 사람들이 또 이런 비슷한 규칙성을 찾아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몇 개 규칙성을 모아가지고 이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그 유명한 원자 모델의 기반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1913년에 발표했던 보어의 원자 모델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양자 이론이죠. 원자 핵이 있고 거기 이제 전자들이 도는 궤도가 있는데 아무 거리에서나 돌지 못하고 이렇게 딱딱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궤도마다 그 에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보어의 이론에서 해석하기를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은 이 전자가 이 에너지 다른 레벨에서 뛰어내리고 뛰어오르면서 에너지를 빛에서 흡수해서 뛰어오르거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면서 뛰어내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보어 이론에 의하면 이 에너지 레벨은 규칙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머 시리즈는 이 두 번째 궤도로 전자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뛰어내려오는 그 에너지를 표현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발머 시리즈가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보대의 법칙도 언제 그렇게 빛을 볼 수 있지도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학의 미래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좀 아까 두 가지 뒷예보다 우리랑 친근한 얘기죠. 조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밀물, 썰물. 근데 이제 이 조수에 관한 논란은 아주 고대부터 많았고요. 왜 도대체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아주 이론도 많았습니다. 무슨 화학적 이론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바다 밑에 거대한 동물이 있어서 숨을 쉬고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었는데 이 케플러 있죠. 또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 여기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나온 사람인데요. 유명하죠. 이 전체 행성의 구도라는 게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고 아주 뭐 뛰어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시간대하고 그 달의 위치가 연결되는 거, 그거를 근거로 이 달이 조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케플러가 뭐 처음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자기의 중력 이론하고 합쳤어요. 그 뉴턴 전의 사람이지만 뭐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고 뭐 지구도 달을 끌어들이고 그런 어떤 막연한 중력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이 조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현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역시 훌륭한 천문학자라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왼쪽에 초상화가 나온 이 유명한 갈릴레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갈릴레오는 이 케플러 조수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달이 어떻게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또 뉴턴 이전이었고요. 우리가 뉴턴식의 중력이라는 개념도 없을 텐데, 도대체 케플러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달이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끈다고 생각하는가? 뭐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뭐 달에 위치하고 이 조수 사이에 규칙성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면 갈릴레오 자신은 어떻게 이 조수를 설명했습니까? 이게 또 천재는 천재였던 게, 그 사람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흔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유치한 얘기는 아니고,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죠. 그 두 가지 운동이 이렇게 복합되면서 물이 이렇게 쓸려 나간다고 이론을 세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이 경험적, 관측적 규칙성을 뽑아내도 그게 과연 더 이상 확장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론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관측 결과에서 탐지해낸 그 규칙성을 일반화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나?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판단을 결국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이 옳다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또 근거 없이 뭔가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철학, 인식론이라고 하죠. 우리의 지식의 기반을 얘기하는 인식론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래도 과학 지식이 어떻게 딛고 올라갈 만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량적인 측정을 하는 거를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